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 두 교수님 모시는데 잠깐 좀 인사를 하느라고 자리를 살짝 비웠었네요. 자, 오늘 부동산 대토론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혹은 뭐 결론이 안 나더라도 또 두 분께서 전문가분들께서 어떤 의견, 어떤 논리에 의한 전망을 해주시는지 아주 흥미롭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시죠.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조차도 예. 또 약간 자존심 상한 일이 될 수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가나다 충분히. 순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네, 미국 IAU 부동산학과 심형섭 교수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디지털대 우리 한문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반갑습니다. 의자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교수님보다. 그죠? 괜찮나요? 네네네. 따로따로 비치나? 아니 뭐 그건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거 저거 되게 높잖아요, 제가. 이게 저희가 어차피 우리 한문도 교수님 약간 좀 하락 쪽이고 네, 우리 심 교수님이 좀 상승 쪽이기 때문에 끝에는 또 네, 높이가 살짝 절묘하게. 맞춰질 겁니다. 네. 그러신 거예요? 뭐 편하신 대로 앉으시면 됩니다. 더 낮추고 이거 싶으시면 낮추고 싶은데. 네, 그건 제가 또 낮춰드리겠습니다. 네, 뭐가 있나? 예, 앉으시면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또 너무 낮. 너무 낮춘 거. 너무나 그 옆에 있는 거를 요거?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맞추겠습니다. 아유, 뭐 이렇게 복잡합니다. 두 분 또 다 맞춰드리느라고. 조금 비슷하죠? 됐습니다. 네. 자, 두 감사합니다. 교수님 모시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저희가 이미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좀 몇 번 저희가 이제 모셔봤고요. 예. 그래서 아마 장기 하락으로 가는 과정에 지금의 약간의 데드캣 바운스 정도는 네.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 상황으로 이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심형섭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이 혹시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상승기고요. 네.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상승기의 조정이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기가 뭐 6개월 짧으면 이제 6개월 네. 또는 길면 뭐 1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요. 지금 네. 반등하는데 이렇게 짧게 하락기가 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상. 그래서 지금 시기는 네. 조정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조정을 받았느냐? 네. 금리가 7배는 올랐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없을 시기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승기에서 네네. 말씀드렸듯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조정을 받은 시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2021년 말쯤 10월쯤이 이제 고점이었죠. 그거 맞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고점은 작년 말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2022년 한 예. 10월쯤이 고점이고 예. 그때 이제 고점부터 사실 굉장히 급속히 떨어졌는데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희는 많이들 생각하기에 이제는 그 고점은 이제 고점이고 그때부터 예. 이제 쭉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잠깐 올랐다가 다시 이제 밑으로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럼 2022년 고 지점보다도 더 위로 가는 라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더 위로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게 비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토지라든지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본 역사가 한 3번 정도 있는데요. 네?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노태우 정부에서 이제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을 해서 이제 공급 물량을 많이 쏟아놨을 때, 네. 그리고 IMF 시기 요 3가지 정도거든요. 그때에 이제 움직였던 시장 상황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지금하고 이제 맞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하락을 하면 네. 일단 거래가 좀 늘어나고요. 네. 거래가 줄어들면서 하락하는 경우는 없었었어요. 그리고 하락을 하면 우리가 토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분양가 자체도 떨어집니다. 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분양가가 더 오르겠죠. 동의를 안 하시는 수도 그렇습니까? 있는데요. 분양가 내년에 더 오른다. 예, 내년이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건설비가 워낙 이제 증가를 했으니까. 예, 원가가 건축비가. 너무 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토지 가격 자체도 이제 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이 분양 자체를 포기하고 시행사들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사 성능 자체를 네. 좀 이제 꺼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분양가가 오르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걸 이제 제도달 원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네. 분양가를. 그래서 다시 이제 만들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게 내년에 떨어진다. 내년에 오르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그럼 교수님은 지금 대세 상승으로 보는 와중에 예, 그 조금 상승기라고 하락을 됐다. 봅니다. 그러면 예, 저는 조정기. 최근에 조금 예.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부터 변곡점이 돼서 예, 그러니까 이제 하락은 멈췄고 아까는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12개월 이상인데 예. 최근에 약간 2, 3개월 거래량이 늘면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지표를 보게 되면 예.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하락은 끝났고 예.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는 지금이 첫 적인가요? 혹시 어떻게 전망할까요? 그걸 참 이야기하기 힘든데요. 어쨌든 저는 지금 상황 자체가 하락은 멈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반등이라 하기에는 이게 지표가 조금 엇갈리는 부분은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는 KB 시세를 많이 보고요. 그다음 정부 측은 이제 부동산 원 시세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 지금 현재 그 저번 주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동산 원 같은 경우는 0.04%인가 올랐고요. 네. KB 기준으로 보면 0.05% 떨어졌어요. 서울 기준으로 보시면.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데이터의 혼선은 분명히 있는데요. 이게 뭐 항상 그래 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측 사이드의 공공기관들 입장에서는 보면 정부가 원하는 좀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는 오히려 그 가격이 계속 안 오른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많이 나왔듯이 실제로 지금은 오르고 또 있는데. 지금은 좀 오른다라는 데이터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데이터의 혼선은 있지만 저희가 추이를 보셔야 되는데요. 네. 추세를 보면 어쨌든 작년 말이나 올 초에 이제 저점 찍고? 저점을 찍고 하락폭이 준다고 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물론 이제 이게 바닥인지 우리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무릎인지 있으나. 이거를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거는 뭐 사실은 신이 아니면 뭐 주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네네네네. 겁니다. 신이 아니면 판단하기 힘든데요. 그렇지만 뭐 대부분은 이제 그 이런 그 시세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거의 뭐 무릎 수준은 되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네네네네.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 의견에 대해서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일단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이렇게 교수님처럼 보실 수도 있는 거 맞습니다. 맞고 네. 저는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보는데요. 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림이 있습니까? 네, 그림이 몇 개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보면 상승하락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네. 열려 있나요? 네, 보시면 이제 요 점이 있잖아요. 이게 2009년도예요. 2009년. 네, 여기 네. 쭉 올라가잖아요. 네. 이 거래량이 이제 전국 거래량인데요. 보시면 쭉 올라갑니다. 평균선을 넘어요. 네. 넘는데 지금은 좀 힘이 약하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아파트만이거든요. 네. 2009년보다 지금 아파트가 더 많이 지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볼륨으로 계산하면 이게 더 올라가줘야 좀 유사한 성격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당시도 대책이 나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대책이 나온 게 한 20가지 되는데요. 지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한 가지만 빼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럼 네. 그 다음 그림을 또 보시면 서울 아파트는 어떤가요? 서울 아파트는 그 끝선이 더 차이가 나죠. 이게 이제 대책 던졌을 때인데 여기가 쭉 올라가죠. 거래량은 어떻게 해요? 통과했죠. 네. 통과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했을 때 회복을 금세 했어요. 음마 아파트가 76제곱에다가 14억 근처까지 갔다가 네. 2006년 7년 때 급히 올랐다가 한 7억 5천까지 쭉 빠집니다. 7억 5천이요? 네네. 거의 반토막. 그때 샀어야 돼. 네, 반토막 빠졌다가 네. 지금도 뭐 반토막 순간적으로 된 데 있잖아요. 인천 송도처럼 네네. 빠졌다가 정부가 2008년 내놓고. 말부터 대책을 써서 2009년 2월에 강력한 걸 다 집합해가지고 이의 대책을 아주 던지면서 쭉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대책이에요. LTV를 70% 풀어줬고요. 게다가 분양가 이때 미분양이 또 많았거든요. 미분양이 많은데 분양가를 인하하면 10% 그럼 LTV를 85%까지 확대했습니다. 거의 네. 뭐 막 풀어준 거죠. 근데 마음만 있으면 집 살 때니까 쭉 올라가요. 그래서 한 음마 아파트가 13호까지 다시 회복을 합니다. 바로 네. 바로 회복을 했다가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을 보시면 어때요? 다시 힘이 쭉 빠지죠. 네. 쭉 이 4, 5년 동안 이제 횡보 하락기가 됩니다. 서울은.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그림 보시면
뭐 생뚱맞기도 한데요. 그냥 제가 하도 도대체 시장이 지금 올라갈 힘이 약한데 정부의 대책이 나온 걸 보고 그럼 대책의 효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과연 그러면 우리 부동산 재화가 자꾸 투자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갭투기 붐이 불었고 갭투기로 해서 영끌 때 수익을 본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과연 시장을 리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봤는데 그러면 이제 거래량으로 보면 되겠죠? 보시면 이제 우측에 이렇게 동그랗게 적어놨잖아요. 이게 지금이에요.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올라간 선이 네. 요 그림을 똑 잘라다가 제가 2019년부터 좀 잘 올랐잖아요. 네. 여기다 딱 갖다 붙였어요. 거짓말같이 2006년입니다 이게. 아. 거짓말같이 그림이 그 앞에 부분이 좀 데자뷰죠. 요 동그란 부분은 몇 년부터 떼신 거죠? 2019년부터 22년까지 지금 현재까지를 딱 잘라서 19년부터 한 3년 정도를 잘라서 딱 갖다 붙여봤어요. 2006년? 왜 저기다 갖다 붙였냐? 네. 이때 영끌이 일어났잖아요. 영끌 여기 똑같이 터지잖아요. 하얀 게 2006년이잖아요. 네. 주황색이 지금 거를 갖다 제가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가 19,000까지 갔어요. 네. 영끌 때. 네. 요번에 기억나시죠? 작년 재작년에 15,000 갔죠. 한 달에 거래량이. 네. 그럼 거의 비슷한데 힘이 조금 밑에죠, 다들? 네네네.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2009년 1월. 네. 이거는 2009년 1월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축 치고 갔다 그랬잖아요. 지금 또 2023년 1월에 대책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그랬죠. 그보다 치고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네, 힘이 약간 약해. 그렇죠. 예. 전문 용어로 펀더멘탈이 약하네. 수요가 안 따라붙네. 이렇게 네. 판단할 수 있죠. 그럼 그 얘기는 뭘까요? 이 당시의 PIR은요. 9에서 1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대비해서 주택 가격의 수준이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가요. 네. 근데 지금은 보도에서 많이 보셨죠? 너무 비싸죠. 18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면 절대 기준선에서 주택 살 여력이 있는 유효 수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그림처럼 네. 밑에 치고 올라가는 힘이 다르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치고 날 때 대책으로 올린 거잖아요. 네. 자연적인 소득 증가와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수요가 붙는 것이 아니라 가수요도 물론 가세하지만 그 힘보다는 대책의 힘이 큰데 이때 치고 올라갈 때 이 모습하고 여기하고요. 지금하고 너무 갭이 심해요. 3분의 1 토막이에요. 네네네.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2009년도에 아파트는 서울은요 136만 채였습니다. 네. 지금 170만 채입니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모 기준이 달라졌으면은 그냥 네트로 갖다 붙여놔도 그러면은 저때 8천 9천 찍었으니까 11,000, 12,000을 찍어야 그때랑 효과가 비슷한 비슷하다고 할 수 건데. 있죠. 중요한 건 그때 효과 뒤에 어땠어요? 말씀드린 대로 4, 5년 동안 힘 못 썼어요. 마지막에 그림을 보시면 금리가 인하되면 또 올라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십시오. 자, 대책으로 올라가 줬어요. 이렇게 상승기. 네. 근데 금리가 몇 프로? 2%죠. 음. 갑자기 꺾입니다. 음. 왜 꺾이죠? 정책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수요가 붙고 투자수요가 붙고 실수요가 붙어줄 때 대세 상승의 추세가 이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약하면은 일단 공백기가 생깁니다. 특히 네네. 영끌 때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분들이 집을 샀잖아요. 음. 그걸 우리가 유효수요 관점에서 보면 나는 3년 뒤에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조차도 어떻게든 빚을 내 가지고라도 그때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공백기예요. 정확히 보면. 그러면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그럼 몇 년이 지나서 돈도 모으고 주택 가격도 약간 조정을 거치면 균형점이 맞춰지죠. 그러면 살아나요. 그때 정부가 대책을 쓰면 박근혜 정부 때처럼 2015년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뭐 경제 지표 다 아시잖아요. 시청자분들 3%에서 많이 해주시니까 경제 지표가 지금 좋은 게 뭐가 있나요? 저 때보다 안 좋거든요, 다. 그러면 저는 추세적으로 그냥 그림만 붙여봐도 힘이 약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네.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좋은 건 딱 하나 있죠. 그냥 기준을 무시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뭐 가격이 지금 하락폭이 둔화된다. 그건 기준을 배제하고 보면 좋은 뜻인데 네. 기준점에서 100점 맞던 학생이 40점 됐다가 50점 됐다고 나아졌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거시적으로 어떤 추세라는 것을 볼 때는 네. 그러면 그때보다 힘이 약하다는 거는
그림을 일단 보이고 과연 그럼 우리가 무역이 다시 살아나고 소득이 그때처럼 늘어나고 이런다라면 다시 상승할 수 있죠. 교수님 말씀대로. 그러나 그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아 그러면 네. 1, 2년에서 길게는 4, 5년 정도 횡보장이 올 수도 있다. 특히 이 기간을 따져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대책 중간에 토지거래 허가국도 풀고 강남구역도 그 다음에 또 풉니다. 다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고 이 얘기 뭐냐 펀더멘털이 안 받쳐주면 네네네네. 못 간다는 얘기니까 결론은 아 그러면 저는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 뭐 피케티 인덱스부터 쫙 보니까 네. 좋은 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래량 증가 하락폭 둔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요인들 역전세까지 있잖아요. PF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자제하셔라. 네네네. 파도가 끝나고 시장을 다시 보는 게 낫겠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더 대직해 봤으면 더 빠질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저 때 9개월, 10개월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어제부터 이제 방송이나 어디 나가면 9월부터 다시 재조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 그때부터 다시 또 가격 조정. 네, 네. 힘이 약해지면서 특히 역전세도 겹치잖아요. 그때 역전세를 그렇죠. 정부가 일단 뭐 좋은 정책을 쪄줬지만 그게 힘을 못 받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가 꺾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21년 가을쯤이 한참 이제 전세가 막 고점 찍고 그럴 때였으니까 2년 뒤인 네, 지금이잖아요. 이제 지금이 지금부터 오니까. 내년 봄까지 힘들죠. 네네. 그리고 더 다른 점은 저 때는요. 전세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대란이었어요. 예, 예. 근데도 집값이 내리는데 지금은 전세가까지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 또 하방 요인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을경부터는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못하고 꺾이면서 데드캣 바운스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랑 차이점은 또 대출 규제는 지금 많이 안 풀어준 거잖아요. 대출 풀어줬잖아요. 똑같이. 뭐 DSR 같은 지금 거는 40조 나가죠. 그때도 저 당시 LTV 85까지 풀어줬을 때 총 대출액이 한 30조밖에 안 늘어났어요. 지금 40조잖아요. 풀었잖아요, 돈을. 대출도 지금 많이 나간 상태고. 지금 저 혹시- 특례보험제로 40조 풀었잖아요. 네. 우리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 정도의 거래량밖에 못 봐준다는 거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죠. 수요가 네. 지금 뭐 받쳐줘야 가는 거죠. 네. 주식에서. 제가 오해할 수 있어가지고 몇 가지 네. 지적할 부분은 지금 이 대출 규제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네, DSR 저도 때문에 그렇게 그래요. 느끼는데. 예, DSR 이게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서 외국에는 사실은 가이드라인으로 쓰는 거지 이 규제로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소득으로 따지고 보면 1년에 내가 이제 1억을 뭐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1년에 원리금 다 합쳐가지고 4천만 원이거든요. 갚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이게 규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지금 또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한 80%는 LTV 대출을 해줘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거의 그 쓸모가 없습니다. 해보면.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아보려고 이렇게 받아보면 네. DSR에 걸려가지고 뭐 얼마 안 나와요. 그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DSR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한번도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2009년 상황은 이제 보시면 거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든지 뭔가 샥이라 그러죠. 우리가 경제에서 네네네네. 충격이 가해지면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오는데요. 그때는 이제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매물들이 떨어져요. 가격이. 네, 가격이. 네. 그러니까 이제 10억 있던 매물들이 7, 8억의 대부분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지금은 여전히 거래 절벽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2,000건, 3,000건인데 이게 평균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 나면 한 5, 6천 건 거래가 되는 게 조금 맞아요. 예, 그래서 예, 문재인 정부 포함하시더라도 한 5, 6천 건 정도 될 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그 15,000건씩 거래됐다고 하는데 연끌 때도 한 5,000건 정도가 평균이에요. 한 번 만을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요. 네네. 대부분 서울에 이제 아파트는 대략 한 5, 6천 건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어 왔었는데요.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거래 절벽이냐 그러면 매물이 급매물 아니고는 대부분의 매물들이 예전 호가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는 이렇게 현장에 나가 보시면 집주인들이 싸게 안 판다는 싸게 거죠? 안 팔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물이 지금 예전에 호가 수준에 그냥 나와 있고요. 예. 이제 하나씩 이제 금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덤벼들어서 그걸 사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시장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군요. 예, 네. 그거는 상당히 금매고
대부분 뭐 어쨌든 그 소비자가 사고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거래가 수준을 볼 때는 의미는 있는 거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매물들은 호가 수준에서 지금 상당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는 순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렇게 폭락이라든지 아주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25% 정도 떨어졌어요. 어디가요? 네,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네. 아파트 네, 가격이 네. 예,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들을 가지고 집계를 하니까 지금 금매가 많이 거래되니까요. 뭐 그 네. 정도 떨어졌는데 시세로 보면 이제 그렇게는 안 떨어졌고요. 뭐 5% 10% 이 정도 수준에서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자체가 20%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 이건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어요. 예,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높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가격은 항상 높아요. 2009년, 2010년도에 우리 금융위기가 와가지고도 네. 그때도 높았어요. 아파트 가격은. 그때 수준이. 네. 그리고 제가 처음 집을 살 때가 이제 93년, 4년 이때도 네네네. 높았어요. 예. 늘 그러니까 비싼 늘 항상 높습니다. 그래서 높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뭐 경제의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공급량이 많다든지 이런 이렇게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들이 나오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그냥 높으니까 떨어진다. 아니, 이런 이게 건 높다는 게 예. 우리가 이제 주관적인 느낌의 높다는 거에 이제 우리가 모두가 얘기하는 높다는 거고, 근데 실제로 뭐 PIR이라든 이런 이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높다고도 볼 수 있는 게 또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예, 조금 그게 더. 이제 예. 지금 현재 뭐 우리가 20 가까이 아마 서울은 돼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좀 그리고 높은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높죠. 근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네. 이게 대부분 그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소득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가지고 20년을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다. 그게 높은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집을 누가 그렇게 사요? 뭐, 네. 그러니까 다 뭐 내가 20년 동안이나 집을 네. 그 소득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럼 집은 어떻게 사느냐? 대출 대출 받고 연끌하고 네. 저희 때도 그렇게 샀어요. 네. 그러니까 집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지표는 우리가 뭐 그 학계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쓰지만 사실은 현실에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높으니 낮으니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이렇게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 학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네네네네. 이게 떨어져 봐야 버블이다는 걸 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버블이라는 거를 아무도 몰라요. PIR이 네. 우리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집 사는 사람들의 행태를 직접 보면 이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면 이게 20배건 뭐 15배건 사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아닐 것 같으면 설령 이게 12배 뭐 10배라고 하더라도 잘 안 사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현장에 사실은 나가 보시면 지금 이제 상황 자체가 어떤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반등이라고 하긴 좀 제가 보더라도 좀 약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네, 네. 우리가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뭔가 상승의 기미를 보인다 그러면 사실은 이 그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단기간에 이제 빨리 반등한다는 거는 저도 뭐 쉬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바닥을 다질 수는 예, 있지만. 저는 그 좀 바닥을 다질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보다 이제 더 떨어진다는 건 사실 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지표를 보더라도 가능한 부분은 아닌 것 근데 우리 같고요. 이제 예. 한문도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저도 그런 것 같은 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소득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쨌든 뭐 이런저런 부침을 겪다 다시 올라가고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뭐 이제 경제 성장률 뭐 1%대니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실질 소득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만큼 계속 더 올라갈 이 생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펀더멘털이라는 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내 집 말고 돈 쓸 때도 많고 이 집에 정말 올인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더 소득이 늘지 않는데 얘는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비싼 돈을 주고라도 계속 살 것 같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반등하는 지역이 주로 어디냐? 네, 강남 3구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용성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네, 주거 선호 네. 지역의 배후 지역이 먼저 오릅니다. 네. 예.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거기가 조금 세죠. 예, 그쪽이 이제
근데 왜 거기가 오르느냐? 네. 거기는 말씀하셨듯이 PIR 계산해 보면 한 3, 40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비싼 데고 엄청나게 가격이 높은 데인데 왜 강남부터 먼저 오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론들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보면 우리가 그 블루칩이 먼저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네, 그래서 부동산도 비슷한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비중이 한 4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가 아닌 상품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파트만을 놓고 본다 그러면 서울이 굉장히 적은 도시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특히나 서울에 있는 뭐 우리가 좀 들어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상위 한 5%? 네,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우리가 상위 5% 정도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뭐 이런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상품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지방까지도 확산이?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주식이라든지 이런 자산하고 아주 흡사하다고 보시는 게 네네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거래량보다는 이제 주요 수요가 있는 데부터 오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하락은 없고 뭐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조금 뭐 그 시간 조정은 있어도 더 이상 하락은 없으면서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조금 더 뭐 예, 하락할 예. 수도 있겠으나 하여튼 지금 아, 예, 거의 무릎 그렇죠. 수준까지는 온 것 같고 그렇죠. 더 낮아지더라도 그 폭은 작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시 중심 지역 먼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까지 다시 자산 가격이 확산되는 그래서 마치 우리 주식시장도 결국은 뭐 20년 30년 보다 보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리듯이 부동산도 아마 그렇게 갈 거다 이런 예. 말씀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문도 교수님. 예, 저 철부지란 말이 있습니다. 철부지요? 네, 철을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잖아요. 네. 철이 뭐죠? 그때 철이 계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든 경제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게 구조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사이클이 있죠. 네, 우리 경제 조금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왜 불황일 때 높은 가격에 삽니까? 불황이 다 지나고 달리는 말에 타야죠.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네. 주택가격 부담 지수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미친 집값입니다. 이때 뭐 극단적인 선택한 분들도 많았죠, 사실. 뭐 제 나이 또래는 다 아실 겁니다. 노태우 정부 아닌가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그 정부 꼭지 때. 미친 집값 막 2002, 3년부터 막 계속 올랐잖아요. 네, 2007년까지. 네, 이때 서울의 노무현 정부 아파트 값의 이 HIEI 주택가격 부담 지수가 160입니다. 이건 뭐냐면 100일 때 소득이 한 25% 부담되는 거고 200이라는 수치만 50%가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절대 수치가 높잖아요. 그 당시에 소득과 주택가격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지금 부담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과 달리 그 거래량이 주는 게 부담을 느껴서 저는 준다고 보는 거예요. 가격의 부담이 높으니까. 그리고 수요 공급의 법칙에 알프레드 마샬이 쓴 가정법에서 보면 수요 공급 곡선에서 공급과 수요와 상관없이 가격이 너무 높으면 수요는 자동으로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본다라고 가정할 때 저는 이제 거래가 주는 것이 가격이 높아서 준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재 가격이 너무 높다. 네, 너무 높으니까 살 사람들의 마음에 비해서. 소득 그렇죠. 대비 능력도 높으니까. 안 되고 떨어지길 기다리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산가들은 교수님 말씀처럼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조금 내려왔으니까. 그러나 그 힘이 전체 시장을 좌우하지 못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결국 전체 시장의 추세를 이끄는 것은 투자 수요, 가수요, 투기 수요, 마지막에 실수요가 붙어줄 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지금 실수요가 붙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 이 지표상에서 누구죠? 원희룡 장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취임하자마자 PIR 지수가 18에서 한 10 정도 내려가겠다. 그걸로 계산하면 40% 조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35%, 40% 가려고 하는데 다시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락폭이 너무 조정이 약한 거예요. 그 와중에 거래량이 아까 보니까 그림처럼 맞춰보니까 이게 이렇게 쉽게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 판단 들고 네. 교수님 말씀 주신 중에 이제 DSR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DSR을 예전처럼 풀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아시겠지만 바젤 3 2009년도에 2008년도 터지고 나서 MB도 가가지고 바젤에서 사인 다 해가지고 원래 2015년 16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슬슬 하다가 코로나 터진 바람에 연장했잖아요. 네. 그럼 바젤 3가 시청자분들에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가 자꾸 빚으로 버블을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고 전세가 힘드니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건전- 어느 네. 정도 은행 뭐 너희들이 성과급 유세 잔치하잖아요. 맨날 성과급 하지 말고 맨날 사고가 터지면 결국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약탈적 자본이 일어나잖아요. 자본의 약탈적 네네. 활동이 그건 이제 안 된다. 이제 선진국이니까 음. 다들 적정한 수준 그게 이제 DSR이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만든 거잖아요. 아, 적정한 수준에서 소득이 감내하는 선에서 대출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 내용을 은행의 자본심사 자본 비율의 점수로 체크하겠다. 그러면 그게 높은 데든 조달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국가 신용도에서. 네.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못 푸니까 정부도 금감위원장이 취임할 때 뭐라 그랬어요? DSR은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계속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부는 이 얘기를 했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최근에 한은 총재의 말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과 연관해서 봐야 되는데요. 뭐 5월 25일이었죠. 금통위 동결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구조 개혁 없이 재정 통화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뒷말이 되게 무섭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창용 총재가 취임 후에 그렇게 극단 강한 표현을 쓴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네, 네. 그럼 그건 뭘 의미해요? 우리가 지금 3.5를 계속 동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림 그게 안 가져왔는데 지금 영국 4.5%고요. 호주 네. 4.1, 캐나다 4.1.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는 호주와 캐나다 비슷한 어떤 커플링 현상의 금리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돌려 얘기했어요. 네. 근데 호주가 올렸잖아요. 음. 그럼 올리겠다는 얘기의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그 와중에 5월 25일 날 뭐라 그랬어요? 만장일치로 금통위원 6명이 3.75, 0.25 올리는 것에 동의를 했다. 네네. 라고 열어놨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안 올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옆에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예전에는 2009년도 뭐 있을 때는 해외 자본 유출이 없던 이유는 뭐냐. 환율에서는 환차순이 발생할지 몰라도 한국의 경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반도체고 자동차가 수출이 너무 좋으니까 주식을 사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수익률이 좋으니까. 환율의 차익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자동차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해외 자본이 빠질 일이 없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도요타한테 역전당했거든요. 왜 역전당했죠? 엔저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요인들도 받쳐주지 못한다. 네네네. 결론은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그럼 소득이 늘어나려면 무역이 잘 되고 돈이 들어와서 같이 내수 살고 같이 이게 좀 선순환이 됐을 때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럴 그 상황은 힘이 전반적으로 너무 약하다. 돈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솔직히. 왜냐하면 서울에 주택 소득층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주택자 50%죠. 무주택자 50%입니다. 네. 무주택자 50% 중에 40%는 5분 이후 따지면 40%는 뭐예요? 소득 그 금액이 어느 수준이냐면 월 300 이하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 연 7천만 원 이하의 분들이 한 65%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 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집값에는 계산을 해보면. 네네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대출밖에 이제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전 세계가 뭐예요? 대출을 늘려가지고 성공한 나라 있으니까 다 버블 터졌어요. 그때 결정적 수치가 또 여기 있는지 여기 있네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6%잖아요. 우리가 소득이 지금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 가정에서 저라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집이 없어요. 집을 사고 싶은데 집값이 이제 교수님 말처럼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럼 나도 가서 살 수 있는 뭐가 돼야 되잖아요. 네. 대출을 받고 내 돈을 합해서.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가 올라서 돈이 더 쓰는 게 나갔고 금리가 더 올랐고 이거 소득은 줄고 집살 여력의 심리가 줄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걸 보시면 이 수치가 137, 140, 150일 때 다 버블 터졌어요. 우리 지금 빚으로 저는 버티고 있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네. 대한민국 이제 주택 가격이. 현재 그 시장에서 실제 사람들의 네. 온도를 좀 재보면 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 20% 정도 빠졌다. 보통 20% 정도 많이 빠진데 한 3, 40% 빠졌으니까 네. 자, 지금 못 사면 또 2, 3년 전에 그 내 배 아팠던 기억을 또 내가 경험하게 될지 모르니 일단 지금 뭐 전세 들어간 것도 좀 있고 하니까 이 전세 빼갖고 지금 하신 말씀이요. 네. 2009년도 때 보다가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비판드리고 싶은데 네네. 언론들이 2년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대선 전에 이 미친 집값
퍼붓잖아요. 네네네네. 영끌해가지고 좀 사고 유도한 게 언론이지 않습니까? 네네. 영끌 피해자들. 그거에 대해서 사과의 패턴의 어떤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언론들이 우리나라는 건설사 사주가 좀 많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약간 시장 친화적이란 말이에요. 광고도 많이 받기도 네, 하고요. 네. 그분 거기서 일하시는 기자분들의 입장도 이해되죠. 그럼 우린 걸러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행히 유튜브가 요즘 발전하다 보니까 네. 유튜브가 참조가 되면서 지금의 거래량도 약간 가수 느는 걸 막는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간다, 지금 못 산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따라 붙어야죠. 붙으라고요. 왜? 정부에서 5억까지 대출해 주잖아요. 왜 못 붙죠? 얘기가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고 있어요. 2009년도에 집 샀으면 네. 아주 행복한 겁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많이 제가 올랐어요. 반가워 말씀드릴게요. 아니, 네. 제가 많이 말씀드릴게요. 올랐어요. 지금에서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자. 우리가 그러니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2009년도에 가격이 꽤 떨어졌잖아요.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두세 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주 맞아요. 행복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좀 이게 DSR 한창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DSR을 뭐 우리가 이게 계속 보시면 이게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이제 당위라든지 윤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DSR을 유지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런데 DSR이라는 게 규제로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수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실수요자입니다. 집을 사시는 분들이. 누가 지금 영끌해 가지고 무슨 그 무자본 갭 투자를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에 집을 사는 분들이 무슨 다주택자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약시장에 들어오는 분들이 청약시장 자체는 아예 다주택자들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움직이시는 분들이 실수요자세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통계를 보시면 그 대출이 없이 사는 분들이 한 70% 돼요. 그러니까 대출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통계입니까? 그 얼마 전에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그 상품이 있는데요. 이 상품이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내놓은 그런 상품입니다. 상품인데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벌써 거의 다 소진됐어요. 네. 그래서 안 사는 게 아니고 그걸 활용해서 집을 사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거의 한도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다시 하반기에 늘려준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대해서 굉장히 현실에 안 맞는 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제가 옆에 듣다 제가 현실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네. 거예요. 가수요가 붙어가지고 집을 사. 지금 가수요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 보세요. 현실과 다르다고 하시는데 정말 교수님이 현실을 모르시고 하는 얘기인데 보세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2009년 큰 제가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법인 운영하시고 저는 제 얘기 드릴게요. 제가 현실을 모른다고 네. 이야기하시니까 일단 참 잠깐만요. 이상하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저 설명해 줘보세요. 네. 제가 이제 반론을 드린 거예요. 뭐냐면 2009년에 집을 산 분들은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건 맞습니다. 많이 올랐죠. 자,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버틴 사람은 맞는 거예요. 음. 못 버틴 사람은 파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주식 저 같은 경우도 삼성 SDR이 10년 전에 샀는데 네. 지금 들고 있으면 부자예요. 못 들고서 처리했어요. 경제는 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교수님은 아니, 다 무슨 들고 투기를 있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집을 한 채 산 제가 분이 얘기 무슨 드리잖아요. 패가 네. 망신입니까? 한번 더 일단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 분들에 네. 해당하는 얘기만 하시면 일부분의 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그럼 제가 사례를 직접 말씀드릴게요. 네. 제 주위에 저희가 부동산 30년 했으니까 제 주위에 2003, 4, 5년도부터 돈 번 친구 많습니다. 부동산으로? 네네. 그 나이 때 네. 저도 날릴 때니까 30, 40대니까요.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돈을 벌다가 산 친구들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가를 분양하면 시행자를 알게 되고 상가를 먼저 알박기가 돼요. 상가를 분양할 때 집값이 막 오르고 상가도 오를 때니까 10억짜리 상가를 미리 계약을 치면 12억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약금만 듣고 기다리면 2억을 버는 거예요. 주택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주택 그러니까 이야기를. 사례를 말씀. 아니 네네네. 그 상가 이야기를 왜 지금 내 집 마련하는 상가 일단 이야기를 뭐 어떤 하세요. 말씀인지 한번 그리고 들어보고. 이제 이 친구가 네. 그러니까 얘기 남의 얘기를 들어주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친구가- 주택 이야기하고 네. 내 집 마련 이야기 하는데 집이 나오잖아요 이제. 네. 상가 네. 이야기를 이 계속 친구가 하시니까. 네. 개포 주공을 1단지하고 몇 단지하고 2개를 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네. 이해되셨죠? 네. 그때 개포 주공은 전세가액이 많이 받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3개를 투자를 했습니다. 네. 번 돈을 다. 돈이 좀 들어갔겠죠. 이것도 강남이에요. 상가도. 청계산 일대. 네. 그런데 이때 물린 겁니다. 2009년도에 딱.
이해되셨죠? 네. 상가는 대출을 받으니까 이자를 상가가 들어와 주는데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관리비의 이자까지 물게 됐죠. 네. 개포동 아파트는 잘 나갈 줄 알아서 갭을 좀 차이를 넘겨 팔려고 했는데 물렸어요. 물려서 몇 년 갔어요? 2015년까지 간 거예요. 이 친구 모임에도 못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부동산 가격은 결국 오르죠. 자본주의 속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 그러나 너무 높다라면 균형을 맞추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필요하다. 그 시기가 저는 지금이라고 보는 거죠. 8년을 올랐어요. 8년을. 그런데 조정이 암만 짧아도 6개월 만에 끝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물론 조정의 폭이 급하다라면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떠받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그러면 부동산은 간단하잖아요. 수요와 금리와 대출. 네. 이 세 개만 딱 보면 끝난 거잖아요. 솔직히. 전세 가격의 하락 상승도 금리로 연결되는 것이고. 네.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고. 네. 다 연동된 걸 보면 지금 상황에서 당분간 1, 2년은 금리가 1, 2% 예전처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처럼. 그러면 이 포션에서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경제 상황이. 아니면 경제가 박살나서 코로나 때처럼 다시 0%, 5%, 0.5% 내리든지. 경제가 박살났을 때는 부동산 죽어요. 해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제가 지금 이 친구가 15년대 병이 날 정도가 되니까 20년대 그때 제가 그랬어요. 또 더 이제 인재 상승이니까 들고 네. 딱 팔아라. 이제 질려가지고 그때 텁니다. 아, 제일 또 안 좋을 때. 네, 그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뭐예요? 유효 수요와 가수요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이렇게 좋은 시장이라면 왜 매물이 지금 늘고 있죠? 강남 아파트 지금 매물들이 팔리고 있다는데 매물이 계속 늘어요. 왜? 줄어야죠. 매물이 씨가 말라야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예전과 좀 다른 데이터들이 네. 너무 많다 보니 네.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했을 때 네. 하방 압력이 더 많다. 이게 역전세난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그 이후에는 교수님이 이게 다시 맞을 수 갈 수도 있다라고 있으나. 말씀드립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이 그 가수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수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아, 그 얘기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수요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그 등기 있지 않습니까? 네. 강남에 헬리오시티가 10개 6월 20일 기준이에요. 네. 10개가 거래가 됐어요. 신고가 기준으로. 그중에 등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등기가 안 됐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거? 엘스 아파트가 34개가 잠실. 거래가 된대. 네. 네네, 잠시. 엘스 아파트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월부터 5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신고가 높다, 막 호가 올라간 것들 네네. 있잖아요. 실제 거래된 것들, 신고된 것들이 등기가 안 된 게 80%예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왜 많을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네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좀 아니, 되게 현장 수정을 좀 일이라니. 해줘야 아니, 되는데 교수님. 아니. 이렇게 말 끼두지 마시고 교수님 네. 제 마무리하고 하세요. 제가 그동안 네. 이제 네, 일단 뭐 드릴 요것만 테니까. 마무리하고 바로 그분들이 왜 드리겠습니다. 등기를 안 했느냐를 말씀드리면 네. 취득세 중과를 정부에서 푼다 그랬죠. 네? 네. 근데 강남의 아파트 한두 푼입니까? 몇십억씩 하죠. 20년도. 취득세만 억대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를 풀겠다고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1월 달에. 네. 그때부터 1월, 2월, 3월까지 간 거예요. 여야 관계가 이렇게 부딪힐 거라고 생각 못 했고 어느 정도 완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계약을 딱 하고 났는데 그럼 제가 공중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현장 얘기하십니까? 아, 취득세 4%, 8% 낼 프로 뭐가 있냐. 좀 기다렸다가 되면 1%, 2%, 3% 다운되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는 매물이 80%예요. 신고가 중에. 이게 가수요가 아니고 뭡니까? 이분들이 실수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대환 대출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로 인한 실수도 있지만 네. 이런 가수요들이 중요한 건 시장을 리딩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한문도 교수님 말씀하셨고요. 자, 가수요 정말 엄청난 지금 네. 왜곡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 오해가- 왜냐하면 네.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릴 때 강남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네. 잠실에 있는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여기는 실수요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거기는 구청에 신고를 해서 구청장이 허가를 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아, 잠실이 위쪽 맞습니까? 지역 안 다?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예. 네. 맞죠? 한국. 네. 네. 그걸 지금 무슨 가수요라 그러고 뭘 계약을 했는데 뭐 취소를 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이야기. 아니, 지금 강동구는 어떻게 그 금방 됩니까? 이야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네. 자원조달 계획서까지 다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주를 안 하면 아예 살기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뭐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만 너무 하시니까 많아요. 제가 너무 강동구는- 답답해가지고 아니, 교수님, 진짜 강동구는 어떻게 설명돼요?
강동구 아니 거래도 지금 이야기한 거는 대부분 지금 네, 그 알겠습니다. 예. 토지거래가구역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교수님 말씀 맞다고 치더라도 강동구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니 강동구도 다시 조사를 해보세요. 무슨 80%가 지금 그 다 취소된 계약입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거 다 조사를 했는데 네네. 그런 거 극히 적어요. 극히 적어. 그러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하셔야지. 가수요는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들어간 곳들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 불가능하다. 정부에서 그 허가를 근데 해주는 등기는 게 왜 안 하는 아닙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예. 그 강남이라든지 교수님 송파라든지 말씀 맞는데. 그 소초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네. 대부분 실수요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 그걸 근데, 예, 무슨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는 등기는 뭐, 왜 안 하는 겁니까 거기는? 아니 등기를 안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걸 아, 이제 그래요?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거는 처분 조건도 극히 적어요. 극히 적어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그냥 단순 그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굉장히 네. 이게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 현장을 친구 모르신다니까 대변한 거예요, 제가. 친구분 말씀하셨는데 네. 그분은 좀 위험하죠. 무슨 집을 세 채씩이나 사고 저희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제 판단하신 거는 이게 실수요나 가수요에 따라서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말씀하셨던 단순히 친구분 오르는 사례 건 같은 아니냐. 경우는 우리가 극히 정말 일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전체 집을 한 채, 분지하는 예, 거다. 네. 집을 한 채 사는 거지. 집을 뭐 저희가 지금 몇 채 사는 걸 옹호하려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건 네네네.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는 시기라는 게 제 친구들도 보면 계속 이제 오를 것 같으니까 계속 이제 미루다가 집을 못 가지고 여전히 이제 무주택자인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한문도 교수께서는 네. 뭐 많이 안 떨어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1년 안에 20%씩 이렇게 실거래가가 떨어진 사례가 많지는 많지 않다. 않습니다. 네.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네. 뭐 긍정적인 뭐 시장의 시그널도 있으니까 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네네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저는 이제 네네. 전문가의 이제 한문도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교수님께서는 예. 이제 지금 굳이 그렇게 위험하게 뛰어들 필요 없다. 한 2, 3년 더 네, 보면서 네, 네, 더 좋은 가격이 들어갈 기회를 잡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아마 전에도 주셨었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심 교수님은 이 정도 가격이 떨어졌으면 앞으로 조금 더 미세로 하락할 수는 있으나 더 떨어질 폭이 크진 않은 것 같다. 이 정도면 정말 내가 필요한 집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기다. 그러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보시면 거죠?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그 시세라든지 뭐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살 집이지 않습니까? 네. 그 집이라는 거는 보시다가 이제 금매 같은 게 나오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25% 떨어졌는데 30%나 40% 더 떨어진 금매 같은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상품들은 좋은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의사를 표시해 보시는 것도 저는 네. 긍정적이지. 지금 더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이제 미루다가 집을 못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걸 좀 잘 살펴봐야겠네. 예, 진짜 그렇죠. 실수요인지 그러니까 이게 가수요인지. 지금은 예, 숲은 이미 사실은 거의 다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는 뭘 보셔야 되느냐 그러면 나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개별? 본인이 개별 단지들 본인이 원하는 이제 개별 단지에서 우리가 괜찮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보다 금매가 더 나왔다. 그러면 네. 그거는 저는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무릎 수준에서 가격이 떨어져 있는데 네. 그보다 더 떨어진 가격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바닥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예. 네. 혹시 한문도 교수님 짧게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잠깐 시간 드릴까요? 아, 지금 네. 시간은 거의 다 끝날 됐거든요. 때였나요? 네. 일단 뭐 교수님 말씀도 맞고 제 의견이고 네네네. 의견이죠. 교수님 의견도 또 일리가 있으실 거고. 논리들이 다 네. 생각이 이제 보는 게 틀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30년 저도 했으니까 부동산을 보면은 돈을 버신 분들 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힘드신 분들 네네네. 또 무주택자분들 입장도 너무 잘 알다 보니 그걸 다 종합해서 보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파도가 치고 있다. 네네. 아직 시장에 어떤 추세성을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뭐 미국도 지금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그래서 겨울이나 내년 봄까지 충분히 보신 다음에 가도 늦지 주택 가격이 않다?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이제 이 정도인데 지금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제한적 상승밖에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너무 여기 보셨으면 좋겠다. 막 휘둘리지 마시고 얼른에 네. 큰 한 발 물러서 보시고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네. 공공 분양을 총선 때문에 물량을 많이 낼 거예요.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거 한번 도전해 네, 보시죠. 좋은 물건들이 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공공 분양. 그쪽에는 적극적으로 네네. 접하시면 무주택 탈피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제 막판에 조금 더 격해지긴 하셨으나 네. 두 분이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예.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더 그러니까요.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한번 저희가 저희끼리 우리 저 두 교수님께 허락을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한문도 교수님 그리고 심영석 교수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